국가주의 국가로는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는 개인을 더 중시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1848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함께 치필한 공산당 선언에서 이러한 국가론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적대적 계급이 공존하는 곳이다. 적대적 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 사회와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현대 국가의 지배 계급은 생산수단을 가진 유산 계급, 즉 부르주아지이고 피지배 계급은 노동력을 가진 무산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트이다. 마르크스는 예전의 모든 철학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 자체를 부정한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로 보았다는 점에서 도구적 국가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 가운데 노동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몫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착취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론의 철학적 토대는 노동가치론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기적인 산업공헌과 노동대중의 궁핍은 필연적이며 생산력 발전을 억압하는 족쇄라고 마르크스는 판단했다. 이 족쇄를 벗게 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와 계급 대립의 철폐라는 마지막 사회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것을 역사의 법칙에 따른 필연으로 보았다. 이 혁명으로 국가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가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계급적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진정한 사회혁명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이 혁명을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계급 대립의 조건, 나아가 계급 그 자체까지 폐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계급 지배마저도 철폐한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예언 또는 전망이었다. 이 예언 속의 사회는 계급투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과 변화의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급투쟁의 역사가 종결되면 결국 역사 그 자체도 종결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한때 지구 표면의 절반을 점령했다. 마르크스 국가론의 강점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역사 법칙이라고 선언한 데 있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적이고 정치 행위가 그 혁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정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정당을 만든다면 사회혁명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바로 그런 정당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나 국가 권력을 차지한 후 어떻게 사회를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마르크스의 책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로 라는 아무 소용도 없는 슬로건 말고는 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마르크스 국가론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가 정치 무용론과 정치 냉소주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악을 치유하려고 시도하는 마르크스주의자를 사이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이제 마르크스 국가론은 힘을 잃었다.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은 강령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빼버린 지 오래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수많은 청년 지식인이 노동자의 계급의식무장과 정치적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혁명투쟁을 꿈꾸면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숱한 지식인들은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했다. 그들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으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와해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의 꿈은 사라졌다. 그러나 점진적 개선에 대한 의지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가는 여전히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는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와 탈세,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와 불법 상속에는 모른 척하거나 마지못해 처벌하더라도 매우 가볍게 하고 그나마도 사면 복권해준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철거민, 노점상 등 약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한다. 마르크스 국가론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현실의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 이론이 예고하는 근본적인 사회혁명은 결코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치적 냉소주의와 의도된 무관심의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다. 한때 진보 진영에서 유행했던 노명박이라는 말,
자유주의자 노무현과 국가주의자 이명박을 한데 묶어버리는 이 진보적 수사법의 배후에는 좌절한 마르크스 국가론이 숨어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향수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은 언론계, 출판계, 학계 등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분야다. 대량 해고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필사적인 싸움인 착취당하는 자의 고통과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못하는 더 큰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그들은 새삼 들추어낸다.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한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전파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으라고 요구한다. 본성이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에게 지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선을 행하라니 논리 모순이다. 좌절한 마르크스주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평화협정 체결, 비정규직 철폐, 금융 자유화와 자유무역 협정 반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요구하지만 몸소 그런 목표 실현을 위해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는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언론 자유에 대해서도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현실적 위력은 사라졌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생명력은 화로 밑바닥의 불씨처럼 여전히 살아있다. 다시 살아날지는 알 수 없지만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좌절한 인류의 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닿을 수 없지만 별을 바라보면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